2026년 새해, 대한민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서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수출 역대 최대 기록, 위기를 넘어선 대도약의 원년. 대통령의 신년사는 그야말로 장밋빛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바로 옆 건물에서 들려온 한국은행 총재의 목소리는 마치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체감 경기와 지표의 괴리가 크다.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성장률은 고작 1.4%다. 환율 1,400원대 후반은 시장의 경계감이 크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역대급 호황을 말하는데 돈줄을 쥔 중앙은행장은 사실상 경제 식물인간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평균치 뒤에 숨겨진 진짜 당신의 성적표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오늘 두 발표가 보여주는 진실을 파헤칩니다. 먼저 대통령의 신년사를 꼼꼼히 뜯어보면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가지수가 4천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천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과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제시하며 이제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 올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한미동맹은 르네상스를 맞이했으니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두둑해야 합니다. 거리는 활기로 넘쳐야 하고 저녁 뉴스에서는 희망찬 소식만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마트 계산대 앞에서 멈칫거리는 손, 월급날 스쳐 지나가는 통장 잔고, 치솟는 대출이자에 잠 못 이루는 밤, 발표되는 그 화려한 대도약의 세상과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현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화려한 축포의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총재는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1.8%. 이것도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몇몇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돈이 평균 점수를 억지로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그들을 뺀 나머지 대한민국, 즉 여러분이 다니는 중소기업, 여러분이 운영하는 식당, 여러분이 소비하는 내수시장은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태라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수치는 거의 순만 붙어 있는 수준입니다. 하는 총재는 이를 두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K자의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소수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다수. 2026년에 잔인한 양극화가 시작된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경제. 이런 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과 AI 시대 대응 예산 편성도 함께 나왔죠. 하지만 한국은행의 분석은 이와는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알파벳 K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획은 위로 솟구치지만 다른 한 획은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총재가 말한 K자형 회복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에 힘입은 IT 부문만 나홀로 상승하고 나머지 부문은 회복되지 못하는 극심한 양극화 말입니다. 신년사에서 자랑스럽게 언급된 성과들을 다시 봅시다. GPU 대량 확보, 역대급 수출액. 이것들은 K자의 윗부분, 즉 일부 대기업과 첨단 산업만의 잔치입니다. 그 파티장에 초대받지 못한 대다수 국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K자의 아랫부분,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통계는 평균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입니다. 반도체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서 겨우 맞춘 서자. IT 부문을 걷어내면 주저앉는 성장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멋진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지수를 끌어올린 건 몇몇 초대형 기술주들 뿐이죠.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종목들이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지수와 따로 노는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착시가 성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동맹 강화를 언급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하는 총재는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서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온기가 아랫목까지 퍼져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윗목은 펄펄 끓고 아랫목은 얼음장인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슬로건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올랐으니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착각. 이 착각에 빠져 정작 앞서 본 낮은 성장률에 신음하는 내수 시장의 붕괴를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펀드가 조성되면 뭐합니까? 그 돈이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뉴스 속의 남의 돈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마취제를 맞고 병들어가는 경제의 속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취가 풀리는 순간 밀려올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전조 증상은 이미 환율이라는 경고등을 통해 맹렬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순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논리죠. 국가의 곳간에 달러가 쌓여 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환율 전광판의 숫자는 1,44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이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아니라 이제는 마치 뉴노멀처럼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펀더멘탈이 그토록 양호하다면 왜 원화의 가치는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늘어나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국내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서 환율이 올랐다는 것.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조금만 비틀어 보면 섬뜩한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년사에서는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원년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하며 나라 경제가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도대체 왜 통계상 자금 흐름은 해외로 향하는 것입니까? 자본은 가장 똑똑하고 냉정합니다. 수익이 날 곳에 머물고 위험한 곳은 떠납니다. 국내 시장을 등지고 해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발표되는 대도약을 시장 참여자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수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투자처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경고장입니다. 총재는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위기라고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순채권국이라는 타이틀이 뭡니까? 국가 부도 사태를 막아주는 방패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고환율은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밀가루를 수입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야 공장이 돌아가고 밥상이 차려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 부담과 서민의 생활비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역대급 수출을 자랑하지만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면 기업이 손해주는 마진은 쪼그라듭니다. 내수 기업들은 앉아서 비용 상승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도착한 것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고물가라는 독촉장입니다. 높은 환율이 지속된다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릴 수도 없습니다. 총재가 정책 변수 간 상충이 심해졌다라고 토로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환율과 물가 때문에 내릴 수도 없는 진퇴낭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2026년 한국 경제의 진짜 딜레마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앞서 본 환율 수치는 한국 경제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무시하고 괜찮다 하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여러분의 자산은 고환율과 고물가라는 파도에 휩쓸려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괴리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화려한 수사들은 잠시 잊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살을 베는 듯한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 발표 말미에 던진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하나를 다시 꺼내봐야 합니다.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 변수 간 상충이 심해졌다. 이 난해한 경제 용어를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무섭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죽을 것 같아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민낯입니다. 한쪽에서는 악셀을 밟아 앞으로 나가자고 외치지만 정작 돈줄을 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와 물가 관리라는 족쇄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식물 상태나 다름없다는 고백인 셈입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손발이 묶인 이 위험한 딜레마 속에서 장밋빛 약속이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건 순진함을 넘어선 도박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 개인을 구한 건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은 위기 직전까지 반복된 레퍼토리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시그널을 읽고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높은 환율과 낮은 성장률이라는 숫자로 여러분에게 비상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6년 새해 뉴스 헤드라인에 뜨는 역대 최고 지수나 역대급 수출 같은 평균의 숫자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코픽스 금리입니다. 여러분의 대출 이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달 확인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리 변동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고정금리 전환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한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물가 지수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체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식탁 물가로 전달되는 시차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계부를 평소보다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달러원 환율입니다. 환율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시장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이런 지표들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재가 다양한 경제 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며 정교하게 움직이겠다라고 예고했듯 여러분의 가계 재무도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거대한 착시 효과가 거치고 나면 앙상한 저성장만이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발표되는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만이 거친 파도가 예고된 2026년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경제 지표는 과거를 보여주지만 그 흐름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또 경제하기 전하는 이 분석이 부디 여러분의 새해를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